네,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검찰이 박준호 전 상무를 긴급 체포한 데 이어서 성 전 회장의 수행 비서였던 이용기 씨를 어제에 이어 오늘 또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인데요.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성 전 회장의 특별 사면 의혹을 둘러싸고 또 다른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제2라운드에 들어가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 오늘 브런치 이슈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광산 변호사, 이양수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행 비서였던 이용기 씨 어제 오후에 불러서 오늘 새벽까지 조사를 했는데 오늘 또 다시 부른다고 합니다. 특별한 진술을 받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는 밤늦게까지 조사를 했는데 아마 별다른 결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소환 조사를 하는데 네. 이용기 씨가 그 언론과 인터뷰한 걸 보니까 사실 이용기 씨의 어떤 그 위치, 이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언론에 이제까지 쭉 나왔던 부분에도 다 부인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성완종 회장이 죽기 전에 대책 회의도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홍 지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홍 지사한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그렇게 지목이 되고 있는 윤모 씨도 만난 적이 있고 거기도 네. 이제 녹취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전부 다 부인을 하고요. 또 비밀 장부에 대해서도 다 그런 게 없다. 그런 식으로 계속 진술을 해서 검찰 수사가 굉장히 난항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한번 부를 건데 이제는 이제 박준호 상무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뭐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네. 단지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만 긴급 체포해서 오늘 영장을 청구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용기 씨도 만약에 오늘 조사를 하는데 뭐 별다른 게 없이 나온다고 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 모르쇠를 일관을 한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에 관한 어떤 혐의가 있다고 하면 또 별건으로 또 체포해서 다시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용기 씨가 입을 열게 된다면 어떤 실마리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이용기 씨는 사실 국회에서도 보좌관으로 일했고요. 그다음에 국회를 그만둔 다음에도 계속해서 수행을 했었던 어떤 최측근 중의 측근이죠. 뭐 정치권이라든지 그 관계에 로비를 했을 경우에 같이 동행했을 거라고 하는 지금 추측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돈을 전달했다고 하면 그 내용들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 전에 대책회의가 있었을 때 그 대책회의에서도 참석한 멤버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12시간 조사에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계속해서 다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오전부터 다시 한번 또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떤 장부가 없다면 이용기 씨 입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용기 씨를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은폐를 할 수 없도록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서 이용기 씨 입으로부터 진술을 받아낸다면 그것이 수사를 상당히 진전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수사팀이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고 또 체포를 하면서 좀 강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 상황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일단 그 메모지의 8인 중에서 이제 홍준표 지사나 이완구 총리와 관계되는 것은 사실 뭐 일단 어떤 주변에 증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수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외에 나머지 6명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권 전체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뭐 특별사면 문제도 나오고 그렇게 하지만 검찰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성완종 의원이 이미 사망을 했고요. 여러 가지 뭐 다이어리랄지 뭐 그런 것들은 나오고 있지만 또 뭐 선물장 같은 나오고 있지만 이게 직접적인 로비를 했다는 거, 어떤 검인 커넥션과 관련된 그런 직접적인 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귀인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네. 그게 바로 이용기 비서하고 그다음에 박준호 상무였거든요. 근데 박준호 상무 조사했는데 별 성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모르쇠로 일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찰이 좀 강경수를 두는 거죠. 그래서 박준호 전 상무를 일단 긴급 체포해서 네. 구속을 하는 것은 그냥 목적은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신병 확보를 하고 구속을 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이제까지 모르게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입을 좀 열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어떤 구속을 하고 그대로 내버려졌을 때 또 1차, 2차 어떤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차단하자는 거죠. 박준호 상무의 어떤 범죄 혐의는 그거거든요. 그 지하 주차에 있는 CCTV를 꺼놓고 그 어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증거들을 다 차로 날라서 빼내갔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구속이 되고 나면 이제 그런 추가적인 증거 인멸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네. 이용기 비서도 오늘 또 불렀지 않습니까? 네. 조사가 끝난 다음에 또 바로 불렀는데 아마 그 박준호 상무의 전체를 좀 밟을 그런 우려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 일정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후에 뭐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하기는 좀 어렵겠죠. 또 검찰총장도 이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또 문무일 수사팀장도 뭐 정치권에 의해서 수사 일정이랄지 수사 대상에 대해서 좌우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일단 박근혜 대통령 귀국 일정과는 아주 뭐 물론 뭐 상관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 전에 뭐 어떠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27일 날 귀국하고 또 재보선 선거 29일 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뭐 좀 조금은 드러나겠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그게 막 크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귀국 일정에 뭐 영향은 좀 받을 수 있겠지만 뭐 네. 수사와는 뭐 아주 큰 상관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이 비밀 장부의 존재 여부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측근들의 입에서는 장부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존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저께 이제 오후에 문무일 그 수사팀장이 그 언론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티타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자들이 좀 몇 가지 질문을 했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왜 경단 기업을 3번이나 압수수색을 하냐.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뭐 2번, 3번 하는 게 어딨냐. 뭐 이런 식의 좀 무리한 거 아니냐, 과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을 때 문무일 수사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하고 다르다. 이번에는 특정 장소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박상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뭔가를 알아서 그래서 네. 특정한 장소를 했다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특정한 장소에 비밀 장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비밀 장부가 아니라면 결국 지금까지 그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이라든지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 수사라는 게 우리 정광삼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인적 증거하고 물적 증거라는 게 있는데 물적 증거 없이 인적 증거로만 했을 경우에는 진술이 서로 다를 경우라든지 이럴 때문에 수사 굉장히 난항을 겪게 되거든요. 어떤 심증이나 정황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수사가 자칫 장기화되고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과 어떤 정황만으로 장부가 없다고 했을 때요. 수사를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맞겠죠? 어렵죠. 근데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비밀 장부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찾느냐 못 찾느냐 그것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비밀 장부를 왜 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게 성완종 회장이 사망하는 날 그날 메모지를 보면요 8명의 돈 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준 것이 2006년도 6월 김기춘 실장한테 10만 달러 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 2013년도 4월에 그 이완구 총리 이완구 총리죠. 그러면 그 7년여의 기간을 그게 사실 본인이 기억에서 적은 게 아니고 뭔가 장부를 보고 적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추론을 할 수 있고 또 요즘 뭐 다이어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이어리 엄청난 양이 많은데 거기에 빽빽하게 시간과 장소 다 정해져 있어요. 또 선물 장부 있어요. 16년 동안 선물했던 거에 대해서 누구에게 왜 했고 선물의 종류가 뭐고 그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놓은 걸 보면 반드시 로비 장부는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단지 이 로비 장부가 없었을 때는 이제 검찰 자체는 수사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또 유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정확한 2명, 메모지의 2명을 제외하고는 기소하는데 굉장히 난감하고 수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메모 리스트 인물들 가운데 누가 첫 번째 소환 대상자가 될 것이냐, 이완구 총리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는지 또 그렇다면은 소환 시기는 언제쯤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일단 있을까요? 이완구 총리보다는 이제 홍준표 지사가 먼저 소환이 될 거는 예측이 가능했었죠. 근데 이완구 총리가 이제 사의를 표명하면서 네. 이완구 총리가 제1호 소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검찰에서 이제 수사에 대해서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뭐 디지털 증거랄지 뭐 사람의 진술이랄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나가고 있는데 어떤 이완구 총리가 됐건 홍 지사 됐건 사실은 소환의 단계는 이 수사의 어떤 증거 자료에 대한 분석 그리고 참고인에 대한 조사
직접 관여된 측근들에 대한 어떤 진술 그런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우리가 네. 피의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완구 총리의 어떤 소환의 시기는 아마 27일 이후에 될 것이다. 왜냐 27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일단 사퇴를 수리하지 않습니까? 사퇴 수리해야지. 현재 사퇴 수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 현재 국무총리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상태에서 국무총리 부른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고요. 홍 지사가 관련해서는 윤모 씨가 지금 조사가 되는데 아직 조사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윤모 씨도 조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둘 중에 누굴 먼저 부르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부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홍준표 지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홍준표 지사의 발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취재진과의 어떤 이제 질문에 있어서 오늘부터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약간 좀 단호하고 좀 화가 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뭐 좀 기분이 언짢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홍준표 지사가 정치를 하면서 별명이 하나 있는데 버럭 홍준표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소신이라든지 본인이 좀 인정하지 않는 말들이 나올 때는 버럭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이번 사건에서도 처음에 좀 지나치게 버럭 홍준표에 걸맞지 않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친절한 홍준표처럼 보였었어요. 그 정황이라든가 이런 윤모 씨 중간에 자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윤모 씨 상황을 설명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서 버럭 홍준표가 왜 이렇게 친절해졌지 그랬는데 역시 이완구 총리 사례를 보고서 홍준표 지사가 입을 닫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완구 총리가 사실은 돈을 3천만 원 받았다 안 받았다는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의 말 바꾸기 또 몇 가지의 거짓말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결국 총리직을 사퇴하게 된 거거든요. 자꾸 기자들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기자들이 다시 취재를 들어가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언론으로부터 여론으로부터 표적이 되고 질타를 당하게 돼 있죠. 도덕적으로 치명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이 자꾸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의 진술을 믿을 수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돈 1억을 받았다는 말도 사실처럼 국민들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경계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제 나 이제 말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입을 닫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여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좀 한숨을 돌린 모양새였는데 또 여당이 반격 카드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단행된 성전 회장의 2차례 특별 사면 이게 또 공방이 커질 것 같거든요. 일단 이완구 총리의 촉발된 어떤 정치권의 싸움은 이제 1라운드가 끝나고 다시 2라운드에 접어드는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 4.19 재보선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 사퇴로 여당 측에서는 우리는 뭐 사퇴시키고 뭐 다 했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야당 측에는 너희들은 뭐 잘못한 게 없냐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2005년도와 2007년도에 특별 사면 2번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정권에서 2번 특별 사면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또 그 당시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법무부에서는 성완종 해제에 대한 특별 사면을 반대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취지를 보면 그때의 특별 사면이 굉장히 무리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007년도 사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사면 대상자에 없다가 또 마지막을 끼워 넣기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32억 원의 어떤 성완종 회장의 이제 비자금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걸 확보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2007년도 특별 사면과 관련 그 시기에 5억, 1억씩 이렇게 뭉치돈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들. 그래서 일단 물론 새정치연합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MB 정권 인수위에서 요청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네.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완종 회장이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거든요. 근데 상고를 하면 자기 어떤 국회의원 직위와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법원 가서 끝까지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11월에 상고 포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여당인 민주당과 모종의 뭔가 딜이나 그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새정치연합 주장대로 MB 인수위 쪽에서 성완종 회장을 좀 이번에 특별사면 대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판단은 결국은 청와대에서 하는 겁니다. 그 청와대에서. 그렇지만 그렇게 요청을 해서 바로 청와대에서 들어줬다는 것은 아마 성완종 회장이 물론 MB 측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권이 민주당에도 로비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갖다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 사면에 있어서는 아마 야당인 새정치연합도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정두원 의원, 그러니까 새누리당 네.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MB 측의 영향력이 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입장을 또 내놨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성완종 회장이 이제 문어발식, 거미줄식 지하철 인맥이다라고 하는 건 이미 소문이 다 난 이야기죠. 그래서 여야를 넘나들면 많은 인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치적 재기라든지 그것을 위해서 특사를 이제 추진을 했는데 아마도 MB 측도 참여정부 쪽도 다 아마 시도를 했을 텐데 MB 쪽에서 부탁은 들어갔겠죠. 그것을 정두원 의원이 보고 그 MB 정부 실세들이 그 관여해서 특사 명단을 좀 챙겼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도 맞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면하고 다릅니다.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권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나친 특혜다 그래서 이거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폐지한 국가도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폐지해야 된다 말하다 그런 논란이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통치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결국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사가 2번씩이나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4차례에 걸쳐서 이 특사는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올린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런 증언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됐다는 것은 법무부를 뭉개고 이걸 특사를 했다 하면 결국은 이것은 최고 책임자가 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가 나서서 이 일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MB 측에 건의가 있어도 받아들인 거는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청와대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뭐 국정조사 요구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이 검찰도 이 특별사면까지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어떤 경로든지 특별 사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황교안 법무장관이 그 법사위에 나와서 현안 브리핑할 때도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했고, 이번에 검찰 수사 자체를 어떤 메모지나 거기에만 한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의 어떤 사퇴를 받아들이면서도 이건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정치 개혁에 그런 발판을 삼아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특별 사면의 문제가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사실 뭐 그 동국제강이랄지 중흥건설 어떤 비자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자금 수사의 어떤 타켓은 결국 종착역은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수사를 하면서 이 특별 사면에 관한 부분도 이게 뭐 전혀 지금 특별 사면에서 이제 시작한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32억 원의 비자금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그동안 그 안에서 그 특별 사면 2007년도에 뭉치더니 빠져나왔다는 정황을 검찰에서 이미 그 돈의 추적에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갔느냐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면 그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따로 뭐 이렇게 별개의 수사가 아니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중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사라고 봅니다. 그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검찰에게 확실한 수사를 좀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정면 돌파를 좀 해보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좀 초강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박근혜 정부의 그 어떤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우월한 도덕성입니다. 다른 정권에 비해서 도덕성이 우리는 상당히 좋다, 훌륭하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만들어진 정권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우월한 도덕성에 타격이나 흠집이 생긴다 그러면은 국적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겠죠.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 네. 그리고 이것을 이어서 정치 계획까지 나아가겠다 해서 국민들 앞에 완전하게 투명하게 이 조사를 하다 보면 최측근인 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팔이나 다리를 자르는 심정으로 다 쳐내고서라도 이것을 정면 돌파해야지만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그러한 바탕 안에서 국정 동력을 회복해서 여러 가지 뭐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법안이라든지 그러한 다양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